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1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전자책에 대한 그 사용 형태하고 방향을 좀 볼 건데, 이제 그 B2C 전자책 이용 방법에서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그 전자책을 사용하는 방법과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보든 뭐 알라딘이든 어디든 뭐 리디북스든 간에 어디든지 그 플랫폼에 가서 이제 우리는 검색을 하고 보고 싶은 전자책을 찾아보고 구입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태블릿이든 전자책 전용 리더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든 PC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기계 장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계 장비가 이제 바로 우리의 내 서재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전자책이. 그래서 이 전자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뷰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운받은 그 책을 열어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정에 그 전자책을 유료로 구입을 했다, 무료로 구입을 했다, 무료도 구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로 구입을 하든 유료로 하든 간에 그 구입을 했던 내역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그 해당 앱을 어떻게 뭐 삭제했다라든지 그랬었을 때 그 계정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다시 설치하게 되시면요, 그 전자책들을 다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놓으면은, 그죠? 대여도 나쁘진 않긴 하는데 한번 그 대여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구입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회사가 계속 존속은 하는 그 전자책을 거의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자책의 그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B2C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2B에서 전자책 도서관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그 전자책의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그 책을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전자책 도서관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우리의 컴퓨터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내 회사 서버에다가 전자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IT 개발자들이 이제 도움을 주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업체에서든 혹은 기관이든 간에 혹은 대학교에도 전자책에 대한 전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등록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인증을 해가지고 도서관 이용자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방법, 그죠? 이런 형태가 사실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SP 방식인데, 그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제 교보문고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회사들이 뭐 A사, B사 이렇게 저거는 그 전자 도서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체예요. 기업. 그래서 요 앞에서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기업에서 이제 그 사원 이제 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기업체들이 이제 그 교보문고에 가입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해서 이제 그 교보문고에 있는 전자 도서관의 그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인증만 하게 되면은 그 교보문고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전자책에 대한 그 파일들을 그 도서관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시스템과 아래에 있는 시스템의 특징이 뭐예요? 위에 있는 거는 그 파일을 설치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자책을 보유를 하고 혹은 그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AS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체가 교보문고 서버에 연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버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도서관을 구축하는 방식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검색을 하다 보시면은 책에 대해서 검색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어떤 전자도서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딱 이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여기서 좀 소개했던 방식으로 이제 전자도서관을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그대로 그 구독자분들이 혹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지역에 보이는 시립, 구립 이렇게 있는 그 도서관들 있죠,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를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인프라는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 안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선 이와 관련된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자책으로만 나와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종이책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검색하면 되나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 이제 유통업체, 뭐 교보에서 했느냐, 혹은 리디북스에 등록을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이제 그 과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주로 E-잉크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아래쪽에 그 이제 국내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비교를 해놨어요. 봐보면은 그 가장 왼쪽에 저 끝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셈이라 불러서 교보문고에서 이제 나온 것이고, 이 전자 장비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을 이제 그 구현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능을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그 담아 놓은 태블릿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걸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요 표를 봐보시면요, 출시일 바로 아래쪽에 OS가 있어요, OS, 그렇죠? OS라는 건 어떤 데 사용이 되냐면 보통은 컴퓨터에서 사용을 해요. 윈도우나 맥OS 같이 이런 그 기계 그 컴퓨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OS,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OS인데 안드로이드라고 교문고는 딱 돼 있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곧 바로 뭐예요?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그 안드로이드가 바로 교문고 샘 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옆에 있는 그 크레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레마라고 하는 장비 있었죠, 그렇죠? 그게 역시 뭐예요? OS는 안드로이드로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그 이제 뒤로 가면은 더 재밌어지는데 이 스토리케이 HD 교보문고에서도 유통을 하고 아이리브아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이 OS는 리눅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앞에서 수업을 했던 자격증들 중에서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 얘기했었는데 그 리눅스 마스터에서 다뤄지는 그 운영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안드로이드는요, 리눅스 중에서 그 인베디드 리눅스라 불러서 이제 소형 장비에서 잘 작동이 되게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 리눅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그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그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앱 개발에 대한 이제 그 코드를 입력을 그렇게 코딩을 하거든요. 뭐 자바를 하거나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작동을 시키는데 그 OS가 바로 뭐다? 안드로이드다. 곧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그 샘과 크레마와 스토리케이 이 장비들 셋 다 바로 뭐예요? 리눅스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눅스는 바로 뭐다? 오픈 소스의 형태로 이제 그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라이센스만 그 규칙만 잘 따르면은 비용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전자책 단말기의 단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윈도우 같은 경우 라이센스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이 장비는 놀랍게도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때 제가 소개했던 수업을 진행했던 리눅스 마스터에서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은 다방면으로 사용이 됩니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이런 형태로 또 여기에 또 소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리눅스 마스터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비스킷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좀 독특해요. 인터파커에서 유통하는 장비인데 OS가 윈도우입니다. 이건 또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디스플레이는 비슷해요. 6인치짜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회색 톤으로 그죠? 갈색 혹은 회색 톤으로 해서 단색의 글씨가 나오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이즈들도 각각 차이가 있는데 샘이 좀 큰 편이죠, 그죠? 샘하고 스토리 K가 사이즈가 좀 큰 편이고 나머지 장비들은 좀 작은 편인데 크레마나 이런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사이즈들이 조금씩 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무게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그 비스킷이 가장 무겁게 돼 있죠, 그죠? 300g으로 돼 있고 샘은 한 중간 정도에서 좀 가볍게 되는 202g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 이 무게가 왜 중요하면은 들고 봐야 되니까, 그죠? 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도 무거운 거는 오래 들고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책을 내려놓고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디바이스 장비도 무거우면은 사람들이 그 오래 들고 다니고 특히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때는 한 손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중량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까지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약에 이제 개발을 작업 만든다고 쳐요. 이제 전자출판기능사 자격증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만든 다음에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통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지? 이 회사가 유명하니까 이걸 한다? 그런 거 아니란 거죠. 이런 전자책 단말기의 무게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디에다가 책을 이제 유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한편으로 그럴 수 있어요. 모두 다 그냥 다 계약을 해버리고 뭐 성과를 한번 봐보면 되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요. 그 계약서를 쓴다라는 이제 행정작업한테 약간 좀 신경 쓸 것들이 많고 입금돼서 쓸 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계좌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가입을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저장 공간인데 32GB로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판매가는 보면은 교보가 이제 149,000원 그리고 크레마 터치는 129,000원 해서 비스킷이 199,000원으로 해서 제일 비싸요. 그죠? 이게 왜 이리 비싸지 이럴 수가 있는데 OS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보통 이런 대량의 기계 장비를 할 때 OS를 공급할 때는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에 비해서는 유료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는 윈도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은 이제 이잉크의 구조에 대한 건데 이제 빛을 비출 때 이제 검은색 잉크들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라는지 이제 이런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 리더를 보게 되면은 글씨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 보통 그거를 이제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 좀 진한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게 검정색의 우리가 인쇄된 책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검정색의 이제 글자들이 쭉 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책을 열어서 보면은 활자에 의해서 특정 내용들이 종이마다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는데 아직 전자책 리더기를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리더기에서 책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컴퓨터랑 좀 비슷해요. 애초로 컴퓨터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특정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자잉크가 재배열을 해요. 빠른 속도로 눈에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잉크에서 그 텍스트가 그 화면에 뜨게 돼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는 이제 그 전자잉크에서 찍혔던 내용이 이제 사라지고 다음 페이지는 내용으로 재배열이 돼요. 이 역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다음 글씨로 바뀌는 이 전환 과정이 사람의 눈에서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된다. 요 위에 보시면은 저 무슨 삼각형의 동그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있죠, 그죠? M자 밑에 있는 거, 저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으로 위에서 봤었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이제 저 부분에 이제 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기적인 이제 그 자극을 줬었을 때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그 설계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한 이슈였었는데 이제 그 도서 정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전자책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지 않고 좀 금액대가 좀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게 그 보면은 일장일단이 있죠. 어떤 거냐면은 전자책 가격을 낮게 내면요, 결국에 나중에 종이책가까지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어떤 제품을 우리가 출시를 할 때 보면은 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가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 이제 도서 정가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할 때 그 제한 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일부에서 이제 개정된 법률이 나오게 되고 2012년 그해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된 전자출판물 정가제 시행 지침이 제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그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종이 간행물과 달리 출판사는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과자나 라면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소비자 권장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대가 그 봉투나 이런 데 써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겠죠, 그죠? 한국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여기에서 이제 또 살아오셨고, 그래서 한국말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얘기를 드리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뭐 통신이 잘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의 체계가 잘 돼 있다라든지, 그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그 컨텐츠나 이런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표준 계약서라든지 어떤 금액대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전자 출판 기능사 수업을 할 때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구미 지역이나 이런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 국가에서 봐보면요, ISBN 코드 그 하나를 받는데 금액대가 한 10몇 년 전에는 한 5만 원, 7만 원대에다가 지금 한 10몇만 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책 한 권 뽑을 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야말로 이제 돈이 모든 걸 이제 회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출판사를 등록하면요, 그 ISBN 코드를 출판할 게 많다면 뭐 그렇게 했지만은 거의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신청만 하면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해서 막 뽑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허가를 내리고 딱 본 다음에 그 출판물의 이제 그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ISBN 코드를 안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거부를 하게 돼가지고 수정 조치를 이제 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만 하면은 출판사에서는 언제든지 책을 뽑을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강국으로서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서 정가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사이트든 어디든 간에
반드시 출판물에 대한 가격을 써달라 이런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게 이런 것들이 써 있지 않으면은 출판물의 가격을 그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과열 경쟁이 나와서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콘텐츠인데 막 무료로 뿌린다라든지, 뭐 금액을 뭐 1원, 1,0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종이책 가격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전자책을 출간하는 출판사들도 사실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 판매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 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간행물이 판매되는 형태에 맞춰서 전자 간행물도 판매 형태를 같이 따라가게 하는 형태로 서로 간에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법안을 봐보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 제22조 1항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일정 기간 전자 판매물을 빌려주는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앞수업에서 보면 어떤 그 이제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이제 유통하는 플랫폼에서 보면은 대여하고 권당 700원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셨죠, 그렇죠? 전자책 가격이 그렇게 저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그 하나의 단서를 달아놨어요. 어떤 거예요? 대여예요, 대여. 그것도 첫 대여 시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바로 법에서 도서정가제를 통해서 기준안을 정해놓은 거예요. 판매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 대여 부분에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한번 보려고 하게 될 거고 그 책을 대여하려고 하겠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책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그 기준 관점은 상당히 거시적인 형태로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뭐 몇천만 원, 몇억의 수익을 거둔다 해가지고 이게 범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다면은 그렇게 그 문제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지원금이 나올 때 몇 명이 그것을 받아냈느냐, 그렇죠? 그래서 정책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이것을 시행할 때 몇 명이 그것을 받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좀 큰 관점으로 해서 보는 것이지 그 뭐 개인이 어떻게 했다 그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그 범죄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그 제한을 두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 한 권 무료 배포. 자, 전자출판물 시리즈 중에 한 권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므로, 그렇죠? 도서정가와 무관히 무료 배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요, 그 교보문고나 예스24 이런 데 봐보시면은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로 그 구입할 수 있는 책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그 유료로 해서 판매되는데 한쪽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판매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벤트를 걸어서 이거 전혀 소용이 없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한 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이 단단하게 이제 그 어떤 그 정책의 흐름을 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게 상당히 엄하죠, 그렇죠? 단 한 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약간 좀 그 정책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금방 파악하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단호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세금을 만약에 내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저도 그걸 봤었는데 그 이제 이 세금을 받아내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제재를 가하는 그 이제 그 기한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 9,999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죠? 그 2000년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그 세금 부분을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 한 권도 무료로 배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넣어 단말기와 함께 판매한다는 거죠. 자, 일정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넣어서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이 된다. 이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새로운 단말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전자책이 그 리더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이것을 기념하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전자책 30권을 넣어놓고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혹해서 그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 무료인 전자책을 얻는다기죠. 그리고 구입을 한 거죠. 그 기계와 함께, 그죠?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또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그 리더기의 판매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향후의 바보에는 전자책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조차도 어떻게 된다? 예외 사항으로 절대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권도 무료로 이것을 가져가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래요. 그 일종의 프리뷰이죠, 프리뷰. 그러니까 그것도 그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정가로 판매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맛보기 전자책을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 ISBN이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그 경우는 그 이제 무료로 해서 하는데 한 몇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 보면은 그 책 미리 보기 있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일부만 넣어가지고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이제 그 수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몇 페이지 정도만 넣도록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역시 모니터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함부로 이제 도서 정가제의 그 이제 범주에서 벗어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전자책 플랫폼 진출에 대한 국내 업계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저자 같은 경우에 국내 업계의 변화는 그 콘텐츠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계약하고 높은 수익률 배분 70%. 실제로 그 보면은 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책 플랫폼 업체들 있죠. 거기서 저자하고 계약을 할 때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이제 그 인세처럼 그죠? 그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70% 정도 주로 가는데 이게 65%에 한 60% 정도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거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도서관 있죠. 도서관에서 그 저자의 책을 대여하거나 했었을 때 수익금의 한 그 정도. 왜 그래는 교보나 영풍이나 이런 유통업체를 통해서 또 기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영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본인 그런 유통업체들의 공이 들어갔으니까 수수료를 조금 더 이제 우리를 좀 챙겨달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수수료 퍼센트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다 이제 그 미리 서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요. 과거에는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쓰기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저자들도 많이 그 다행히도 그 확보가 돼가지고 이메일로 해가지고 혹은 우편을 통해서 그 계약서를 이제 그 서명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형태 계약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도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그 계약서를 작성할 만큼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출판에 관련된 법률의 그 행정도 상당히 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긴 했었지만은 저는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그 파주 출판도시까지 갔었어요.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초행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추운 겨울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서 계약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실무 경험을 이제 쌓았었죠. 자, 그래서 연간 개런티를 제공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판매 수익이 높아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준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직장인들로 치면은 이제 그 일종의 보너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각종 컨텐츠 생산 및 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전자책 플러스 POD 이거 굉장히 대표적인 방식이야. 왜 그러냐? 전자책을 만들 때 EPUB이라는 포맷을 이제 가지고 활용한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EPUB 포맷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PDF 방식을 또 많이 쓰거든요. PDF를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게 되면은 이 PDF 파일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냐면은 인쇄가 가능해요. 또 그래서 이 POD를 통해서 그 종이책을 같이 출간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세한 그 출판사나 혹은 개인 출판을 하시는 저자분들이 이제 그 전자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가 마치 그 전쟁할 때 그 육군이 쓴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로만 책이 배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종이로 또 이제 그 아날로그로 해서 그 책을 이제 또 만나게 될 경우에 또 그것을 또 필요로 하는 독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POD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작을 하는데 PDF라면은 양쪽이 다 넣을 수 있어요. EPUB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만 주로 하는데 POD나 이런 인쇄까지도 가는 거는 PD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출판 기능사를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 뭐 실기 작업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은 혼자서 충분히 책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POD 출판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인쇄해서 유통할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유통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셨던 그 본전을 이상으로 그죠? 아예 감히 그죠? 가히 진짜 요즘에 유행했던 걸로 뭐 가성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들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내용이 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출판사 연계되어 있는데 그 출판사들이요, 보면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영풍 혹은 알라딘처럼 그 리더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출판사들은 앱을 가지고 있어요. 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쇄 공장이나 인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전자책과 POD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하고 종이책을 다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분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국내 업계의 변화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향후에 이제 점점 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출판사를 보면은 그 전자책을 이제 공급할 때 다양한 계약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점 계약을 할 때 수익률 배분을 높게 책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나 혹은 다른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우리하고만 해달라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럼 저자한테 많이 챙겨줘야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 국내 이제 그 중소출판사 대상 투자를 이제 활성화를 이제 시킬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음악도 보면 조각 투자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 가수들의 음악을 이제 음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그 출판 책이 많이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수익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용서나 장르문학 같은 경우에 출판사들이 이런 투자를 받거나 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통사 관점으로 보면은 전자책 서점 같은 경우에 이런 유통 모델을 위해서 파트너십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확보한 콘텐츠의 소싱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자책 서점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저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자하고 그 다음에 이 콘텐츠를 유통하려고 하는 유통망, 그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고객을 많이 확보한 플랫폼, 그죠? 이 그 중요한 세 개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업체들이 그 있어야 이런 그 파트너십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봐보면은 그 이제 서점을 가도 그렇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어떤 그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하거든요. 브랜드 컨텐츠나 혹은 그 이제 배너 광고를 봐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전자책과 그 혹은 그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눈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자본 확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포털도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 제조사. 자, 그 이쪽 단말기 제조사의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은 자체 단말기를 보유하고 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단말기 제조사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이 IT가 발전된 국가이다 보니까 단말기가 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 그리고 이 단말기들이 그냥 이제 그 제조사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독자와 그 다음에 독자들을 확보를 해놓은 곳에서 이걸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하고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존은요,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 아마존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는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쪽은. 그런데 그 아마존에 있는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도서 서비스 있죠. 킨들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 해외 직구를 통해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구입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서 공식적으로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게 이제 오피시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 시장이 전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아마존은 전 세계를 상대하니까 아마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시장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구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제 어떤 계속 단말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단말기 플러스 어떤 것도 있어요. 앱을 통해서도 전자책을 이제 구입하는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그 나눠지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는 스마트폰에다가 단지 앱을 다운받고서 이것을 그냥 보는 그런 정도 느낌이지만은 이제 그 해당 그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체에서는 이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자들은 그 이제 위에서 출판사에서 언급했던 그 독점으로 이제 그 계약한 경우 아니고서는요, 이런 업체들 많으면 좋죠. 그는 여기저기에 이제 다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좋아요. 저자는 나쁠 건 없는데, 독자들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단말기가 여러 개 있으면은 선택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앱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앱으로 많이 가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은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는 걸 보고 종이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갈 건데, 이런 걸 봐보면은 이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그 글로벌 사업자들이 직접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TV에서 보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 있죠, 그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국내 전자책 생태계의 현재 이제 문제점들인 부분인데, 그 전자책 컨텐츠의 종수, 그러니까 이 종수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전자책 책 타이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기계발서라든지 보면은 만약에 어떤 책이 한 권 있다면은 그걸
하나의 그 일종이라고 불러요. 그 두 권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출판을 2권을 하고 있다면은 그 종수가 2권인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이런 종수 그리고 그 각종 전자책 단말기의 보급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래 이게 그 아무래도 좀 그 많이 일반 다른 단말기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전자책의 형태로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전자책이 모바일 버전으로 출판되면서 컨텐츠 부족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 무협지, 성인지 일부 고전 문학작품 등에 국한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전자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형태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책의 모바일 버전이 출판됐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바로 앱이에요. 앱으로 해가지고 책을 본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정도 됐었을 때 우리나라 잡지 있죠, 그죠? 매거진들이 종이로 많이 출간이 되는데 이것이 미래 시장이다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앱에서도 그런 매체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네이버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보면은 전자책을 이제 꾸준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전자책을 이제 보기는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2000년도 말, 2010년도 전에는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많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딱 들어가서 카테고리 몇 개 넘겨보면은 볼 게 없다, 약간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2010년도를 넘어서서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이게 그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한국 전자책 시장이 발전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 구조와 독자층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의 차이인데 종이책은 그 저자가 원고를 만들고 그것을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단위가 짧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보통 그 보면은 한 1년 정도를 봐요. 1년 정도를 봐서 문제집도 그렇고 보통 좀 트렌디한 글들을 쓸 때도 봐보면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앱은요, 그 콘텐츠 제작하고 앱 개발하고 등록을 하고서 하는 게 기간이 그 좀 넉넉 잡고 해도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원들도 많고요. 그 앱 개발하는 거 그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뭐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쪽에 보면은 이제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앱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비해서 이걸 네이티브 앱이라 부르는데 네이티브 앱을 통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형태도 결국에는 이쪽 플랫폼에 대한 언어 자바하고 코틀린, 그리고 iOS 아이폰의 앱을 개발할 때도 보면은 그 스위프트라는 언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제 또 이제 랭귀지는 그 오브젝티브 C라는 걸 쓰거든요. 오브젝티브 C에다가 스위프트로 넘어간 건데 그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하나 이제 뭐 그 이제 디아트라는 언어를 해서 플로터라는 것도 나왔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도 있고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앱을 코드를 짠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로도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OS로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아마존 그 킨들 파이어에도 뽑을 수 있고요. 타이젠에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여러 군데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다 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그조차도 사실은 한 그 2020년대 한 중반부터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얘기면 그렇습니다. 이 전자책 앱을 개발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 한 달 걸리는 그것도요, 사실은 몇 주 안으로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제약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그 앱 스토어 있죠. 거기에 등록하면 그쪽에서 수검을 하거든요. 검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제대로 된 앱인지 아닌지, 여기 혹시 해킹 코드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시간이 그것만이 벽이 될 뿐이지 컨텐츠 앱을 만드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쫙 다 뿌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런 형태로 빨리 나온 책들이 그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출판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격증에서 보면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유튜브에다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만 광고비를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죠? 예. 아마 이제 그 직장인분들도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5,000원은 좀 그렇고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만 해도 이게 그 타겟을 하고 있는 그 독자들한테 광고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에 10,000원만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하시고 유통을 하시게 되면은 그 독자들한테 빨리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거냐? 독자들의 반응이 거의 사실상 실시간이에요. 책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해시태그라고 불러서 이 책을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글을 붙이는데, 인스타그램이 정말 파괴력이 있고요. 빨리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그 영향을 끼친 건 유튜브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플랫폼 정도로 해서 하게 되면은 독자들의 반응이 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반응을 하고 독자 스스로 변해요. 바로 뭐예요? 독자층이 빠른 변화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영 지원 팀이 없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통업체들 개인들은 사실 좀 문제가, 저자들은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어차피 책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책이 많이 판매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브랜드가 올라간 거니까 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책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체들 있죠. 이쪽에서는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전자책이라는 개념과 여기 전자책을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형태들이 뭐 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종이책 때는 구경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기로도 그 책 선전을 홍보를 할 때 유튜브 쇼츠에다 해버리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취미형 독서 인구의 감소 및 성인 독자층은 대부분 소장을 목적으로 한 종이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즉 독서를 바라보는 기준이 소장용에서 소비형으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미로 독서를 보고 했었던 그 독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책을 살 때 이것을 장식용이나 혹은 본인이 취미라서 구입을 해서 어디다 꽂아 놓은 것을 가치로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빨리 읽어서 내가 활용하려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독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법 콘텐츠 유통 시장이 만연하다는 거죠. 불법 콘텐츠 시장이 많이 좀 이제 사라져간다라고 했지만은 그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는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판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기계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그 리더기를 통해서 나온 그 콘텐츠를 폰으로 한 장 한 장 다 찍어가지고 유통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정말 신기했었는데 그 집중력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만화, 학습지 등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웹하드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하고 이러한 북스캔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보호센터 및 정부 차원의 도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덜 하긴 한데 그 과거에는 이제 그 만화의 그 종이책이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스캔을 다 해가지고요. 어떤 그 파일 공유하는 데다가 그 이미지 압축했던 걸 업로드 해가지고 만화책을 구입할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저자분들하고 출판사는 피해를 온전히 다 당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서체, 폰트의 사용 관리 해결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자책 볼 때 그 전자 잉크 있죠, 그죠? 그 폰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 폰트가 무료로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재밌는 게 네이버에서도 그 이제 이런 폰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부 서체 개발사에서 출판사와 전자책 유통사를 상대로 서체 사용 불가와 추가 비용 납부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 이 폰트 개발을 한 곳은 이 글씨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이제 그 수익원인데 그게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전자책 업계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부재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다양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로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대표 플랫폼이 됐죠. 뭐 캐나다 코보도 있고 이제 그 몇 개 플랫폼을 내겠는데 한국은 그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교보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데 워낙 사실 IT 기술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전자책이잖아요, 그렇죠? IT 기술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이쪽 그 업계의 개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플랫폼이 그 교보하고 다른 협회들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은 단일한 그 강력한 플랫폼이 그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자본력이나 이런 분들이 좀 흩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출판 기능사를 그 취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셨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다양한 이런 면모들을 봤었고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전자출판 기능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알아야 될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수업을 같이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수업을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